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고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의 외제 차량인데요. 지금 달려오던 차량이 지금 빨간색 원에 저희가 차량을 표시했고요. 이 차량이 건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 보이고 계시죠? 저 차량이 이렇게 도로를 향해서 나왔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운전자 알고 보니까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지난 3월 6일 낮 12시 30분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약물 복용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 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충돌이 상당히 좀 컸을 것 심했습니다. 같아요. 여기 만약에 컸으면, 지금 저 들이받은 저 상태에서 만약에 행인이 있었다라고 예. 가정을 하면은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사실. 이전에도 이런 그 롤스로이스 사고가 있었잖아요. 행인 한 명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3개월 후에 사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기 예.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결국은 왜 발생했냐를 봤을 때 운전자가 이제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수면 마취를 받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이제 사고를 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마약 검사 해봤더니 마약 반응은 없었고 네.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네. 이 약물이 보통 우리가 뭐 위 내시경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약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면 마취할 때 약물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의료법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마약은 세 종류거든요. 그래서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운전자가 이전에도 마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마약을 투약했던 상습범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전에 마약 범죄 혐의점은 없더라고요. 예. 이 지금 운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여기서 이제 수면 마취제를 복용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뭐 예전에는 건강검진 받을 때만 위내시경 주로 할 때 수면 마취했지만 요즘 피부과 시술이 워낙 다양해지고 네. 또 그 시술 중에서도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상태로 또 운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잠을 깨면 본인은 나 멀쩡해졌네라고 생각하지만 네. 운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모든 운동 능력이 사실은 현저히 떨어지고요. 판단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상에서도 약물을 투여한 후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군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병원 측에서 보면 이 수면 마취를 할 때 어떨 때 하냐면 방금 같이 이제 시술했던 경우에 이제 수면 마취를 하기도 예. 하고요. 또는 건강 검진할 때도 이제 내시경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예. 내시경 할 때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이제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권고 사항으로 할 건 아니고요. 예. 이건 분명히 이제 금지 사항으로 일단 병원에서도 일단 명백하게 이제 금지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전하고 가는지 확인도 좀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하지 중요하거든요. 않게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실은 도로 위에서 거의 음주운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운전을 하면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2차 교통 피해 사고가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약물에 의해서 약물 투약한 이후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시술 받을 때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약물 투여한 상태로 운전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이게 통계로도 확인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약물 투여한 이후에 지금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런 그 음주운전이죠. 이런 약물 운전에 의한 면허 취소 사례가 지금 2019년에 58건, 그다음에 현재 2023년에 82건까지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약물 운전을 했을 때 처벌이 사실 음주운전보다 약해요. 근데 이게 약물 운전에 마약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사례는 사실은 마약에 의한 그 이제 교통사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뭐 마약에 의한 지금 2차 교통 범죄도 굉장히 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최근에 3년간 연평균 209건의 마약에 의한 교통범죄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 교통범죄 59건이 발생해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경찰이 이 약물이라든지 예. 마약에 의한 그 지금 운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만 예. 이 마약만 말씀드리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만 마약을 하고서 투약하고 운전을 했냐 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여부는 이제 경찰이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단속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금 법상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음주운전보다 마약에 의한 운전 또는 이렇게 약물 투약 이후에 하는 운전이 더 사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경찰에다 이런 단속 권한을 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는 것이 저는 좀 좋을 것 일단 같다라고 이거 약물 보여지고요. 투여 여부 알려면 피 검사해야 되는 건가요? 마약 검사라든지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소변으로 간이 검사를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발견됐을 때는 예. 이제 모발에 의한 검사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시약 검사, 그러니까 소변으로 하는 간이 시약 검사도 사실 상당히 좀 제약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 또 여기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경찰이 지금 그 직권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아까 약물 투여에 대한 그런 그 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수치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면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배가량 더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처벌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약물에 의한 처벌이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미미하군요. 처벌보다는 예. 약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도 우리가 좀 처벌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수면 마취 후에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게 단순히 병원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가 돼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네.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오다가 갑자기 승용차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지금 차량 2대를 지금 파손하고 네. 한 승용차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전기 승용차라 그러는데 네.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기 승합차였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 승합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장치들 또는 전자 제어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급발진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운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운전자가 승합차를 모는 그런 운전자께서 지금 남의 차량 위로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예. 운전한다라는 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도 사실은 왜 저랬을까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차량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데 지금 나오지만요. 예. 지금 골목길이고요. 저 지금 승합 차량이 급하게 지금 출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예.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통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 급발진이 될 때 보통 갑자기 뭐 부웅하는 그런 배기음 또는 뭐 전자장치의 그런 출력음 같은 것이 들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순간 가속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 보통 급발진이 됐을 때 이제 그 운전자들이 공통된 얘기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갑자기 부웅하고 차량이 급속도로 순식간에 한 100km 정도로 갑자기 속도를 내기 급가속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죠. 브레이크를 난 밟았다.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가 않더라.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예. 보는 것이 이제 사고 기록 장치를 보거든요. 예. EDR이라고 하는 사고 예, 기록 예. 장치를 보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뭘 보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CCTV나 그 차량 또는 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가지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냐 여부를 확인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급발진 상태다라고 했을 땐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운전자는 이 차량을 스톱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정지시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급발진 여부를 의심하는데 판단하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급발진 사고는 갑자기 속도가 나서 운전자가 차를 아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인명사고 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급발진 사고 최근에 작년에도 이제 강릉에서 급발진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SUV 차량이 한 30초 정도 급발진해서 12살 이제 도현 군이 이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국민청원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예. 속도가 100km 이상 갑자기 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동 장치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그 때문에 사고가 이제 2022년이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강릉 급발진 사고, 의심 사고 이후에도 지금 계속 그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고 방금 최근에 있었던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급발진 사고가 사실은 이제 그 결국은 소비자, 그러니까 이게 구매자, 이렇게 운전자가 결국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현재 예, 법상으로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EDR 사고 기록 장치를 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의 사고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약 5초간만 기록이 돼요. 근데 강릉 사고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는 30초간 이게 급발진을 했거든요. 예. 근데 5초라고 하면 30초 중에서 사고 직전 약 5초밖에 녹화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원인 규명이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쉽지 예.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예. 미국이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EDR 사고 기록 장치의 저장 시간의 한계를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 개선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도로교통안전국,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EDR 저장 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는 그런 지금 입법안을 마련했어요, 개정안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지금 5초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 맞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도 만약에 5초 기록을 20초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 급발진 사고 인정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EDR 기록 다 분석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은 주로 국가수에서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내용을. 근데 강릉 사고 같은 경우도 이 EDR 분석 결과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경찰서에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고 또는 이 급발진 인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 쪽에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급발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차량에서는 이 모든 급발진 사고에 대한 결함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뭐 리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또 손해배상도 하고 예. 피해가 막심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DR을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기록할 수 있게 이 법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EDR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록되는 그 기간이 예. 5초간 0.5초씩 이렇게 10번을 기록합니다. 근데 미국의 포드 등 일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예. 0.1초, 0.2초 단위로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 0.1초, 0.2초면 더 촘촘하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 0.5초 간격으로 5초간 기록이 된다면 10초,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기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록되는 그런 구간도 좀 더 촘촘하게 기록될 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도 개선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신 건데 네. 지금 강릉 사고 유가족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은 네.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책임을 규명하는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5만 명 이상 지금 청원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핵심이고요. 근데 결국은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령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조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이게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예.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또 이런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그래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이제 법들을 보면 주로 이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제조물 업체가 이제 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최근의 차량들은 전자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예. 사실은 뭐 진짜 자동차 명장을 찾아가도 이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차량을 만든 제조사만이 당연히 이 차량의 결함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차량 결함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또 급발진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정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이게 추후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인명 피해들과 또 이게 만약에 차량 운전자 아닌 외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인도에 지나가던 분들도 예.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좀 책임을 지고 또 법령이 정비돼야 될 것으로 좀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앞서 뭐 승용차 위로 아예 올라가 버린 승합차 그 사고도 그렇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고들이 다 운전자 미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는 더 어려워진 게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이제 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책임 이 입증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운전의 주체가 있습니다. 운전의 예.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운전의 주체가 이 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차량도 이제 운전의 주체가 있는데 이제 손을 놓고서 완전히 차가 이제 주행을 한다. 아니면은 지금 아예 운전자가 없이 운전하는 예. 자율주행 차량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뭐 AI에 대한 법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통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 법인격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라든지 자율운전 차량에 예. 이제 이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이 여부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없이 운전을 했을 때 이 차량이 사고 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돼 버려서 만약에 지금 급발진 사고가 또 났을 때는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관리가 되잖아요. 이게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뭐 제동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뭐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